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진왜란의 내용을 이제 배경, 과정, 그리고 결과 및 영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1592년 임진년부터 1599년까지 7년간 전개된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피해자인 조선, 가해자인 일본, 그리고 그러한 피해자인 조선을 도와주던 명나라까지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시아 3개국이 모두 얽힌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 명만의 그런 좀 망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잠깐만, 나 많이 좀 끊겼네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임진왜란의 배경을 조선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과 명나라의 상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은 상황이 좋았기도 하고 안 좋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냐면 조선이 건국된 건 1392년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1392년인데 임진왜란 터진 게 1592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건국된 지 몇 년 만에 터진 거죠? 네, 정확히 200년 만에 전쟁이 터진 거야. 근데 그 200년 동안 조선에 전쟁이 있었나요? 삼포해란이나 을묘해방처럼 짜잘짜잘한 국경지방의 소요는 있었지만 국가 대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하는 전면전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고려랑 정말 큰 차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 고려 우리 배운 내용 생각해보세요. 우와, 거란족이다. 거란이 3번 쳐들어왔어요. 그나마 이제 그 이후에 여진족이랑은 큰 트러블은 없었지만 윤관이 별문관 끌고서 원정 갔었죠. 그죠? 그 이후에 여진족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는 몽골족이 막 쳐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막 강화도 빼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이제 홍건적이랑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그런 고려에 비하면 조선은 정말 평화로웠던 거죠. 그럼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평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조선은 안전 불감증에 걸려요. 전쟁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군역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거야. 어차피 가봤자 전쟁은 안 날 거니까. 그래서 이 군역제도가 물란 맛이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조선의 원칙, 양인계병제. 조선의 군역의 원칙은 양인계병제였어요. 양인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한다. 물론 실제적인 운영은 농민들이 가는 농병일치였지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군대의 주축을 이루는 농민들조차도 군대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개인들 간의 불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돈을 주고 동네 불량배나 거지, 노숙자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준 다음에 야, 이번만 네가 좀 나 대신해서 군사훈련 좀 받아줘. 이런 식으로 대타를 내세우기 시작을 해요. 이걸 대립제라고 합니다. 대신하여 립.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방 수령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화를 내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돈을 주고받을 거면 나한테 갖고 와야지.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수령들이 수령 차원에서 자신이 관할하는 군과 현에서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이걸 방군수포제라 그럽니다. 해방시켜준다. 군대에서. 뭘 받고? 이거 군포라 그래요. 돈처럼 쓰이는 옷감입니다. 한 필에 한 240에 30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이런 군포를 받고 군대를 빼주는 거야. 얘들아, 대립제, 개인 간의 대립제건 지방 수령에 의한 방군수포제건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이거 다 불법이야, 얘들아. 그럼 이걸 또 이제 국가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화를 내죠.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돈을 주고받을 거면 나한테 갖고 와야지 해서 아예 이 불법적인 제도를 합법화 시켜버려요. 그게 군적수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돈을 내면 군대를 빼주는 거야. 양인계병제가 공식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군적수포제. 이건 합법이에요. 합법.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1년에 군포를 2필에서 한 3필 정도 갖다 바치면 군대를 빼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좀 특별한 케이스라 징병제를 유지하는 거지 대다수의 나라는 모병제, 직업군인 제도로 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군대 오기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군포, 돈을 걷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면 되죠? 전문 직업군인을 양성하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조선은 그러지 않은 거야. 왜? 안전불감증, 전쟁은 안 나니까. 그래서 이 군대 안 가는 대가로 농민들에게 받은 이 군포를 국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써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국방이 텅텅 비어버려요. 그리고 양반들은 지들끼리 싸우죠. 사완이, 분당이니. 그러면서 조선이 그나마 한 거라고는 삼포 외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중종 때 있었던 삼포 외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임시 군사기구인 비변사를 설치하고 그러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이 발생하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정식 기구로 업그라는 정도 말고는 준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국방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일본은 국력의 절정을 찍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에 전국시대라는 게 펼쳐지는데 이게 우리 한국사로 따지면 후삼국시대입니다. 호족들이 서로 각 지방에서 성을 쌓고 군대를 모으고 왕처럼 군림하고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던 그 후삼국시대의 일본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판 후삼국시대가 전국시대인데 이 전국시대가 100년간 지속이 됐고 각지의 영주, 다이묘들이 자기들끼리 군대를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100년간 지속된 혼란,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냐? 일본의 통합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니 이제 그 밑에는 100년간의 내전에 관련된 정예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는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조선 당연히 먹는 거고 명나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인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과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도요토미가 전쟁할 때 우리 조선에게 내걸었던 게 이거잖아요. 나 지금 정복하러 갈 거야. 누구를? 명나라를. 그러니까 너희 조선은 가. 빌려주기만 해. 무엇을? 길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니 길을 빌려달라 라는 얼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만약 도요토미가 야 얘들아 우리 이제 전쟁 끝났어. 이제 우리 전국시대 끝났어. 이제 너희들은 자유야. 이 다들 고향 내려가서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아. 안녕. 이런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년이라고 얘들아.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사람 죽이는 것만 연구해온 직업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드글거리는 거예요. 얘들은 말하겠죠. 전 태어나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 사람 죽이는 것만 배웠는데요. 그런 저한테 군인을 그만두라고 고향 내려가라고요? 저보고 지금 실업자 돼서 굶어 죽으라는 건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부에 전쟁이 끝나니까 할 일이 없어진 실업군인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야.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제 협력한 공을 세운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더 이상 일본에서 나눠줄 땅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불만을 가진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부의 문제를 다 어디로 돌리겠다? 외부로 돌리겠다. 조선을 치자. 그러면 이 실업 군인들도 일자리가 생기고 영주들에게도 나누어줄 땅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논리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쩡한 이웃 나라를 병신 만들어도 된다라는 이런 침략적인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돈이 들 거고 그 돈은 상인들이 공급을 하겠죠. 근데 그 상인들마저도 적극적으로 전쟁을 원하고 지원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이 이 전국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 명나라와 조선과는 교역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물건을 팔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에게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군대를 끌고 조선, 명나라 저 패고 나라문 열어주세요. 우리 물건 팔게. 시장 확대. 이래서 온 일본이 전쟁을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얘들아. 이때 만약에 조선이 힘이 강했다면, 태종이나 세종 때처럼 나라가 멀쩡했다면 일본도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조선의 상황이 어때요? 거의 아이스크림이란 말이야. 녹아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조선 전기 대외 관계 이야기 하실 때 그 조공책봉 이야기 하셨잖아요. 조선의 왕은 명나라 황제가 책봉한 것이다. 그런 조선을 건드린다는 건 조선을 책봉한 명나라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일본은 명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도요토미가 정면가도로 이야기했잖아. 그 말은 명나라랑도 해볼 만하다 생각했던 거야. 왜? 당시 명나라도 굉장히 힘이 약해지고 있었거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끌고 바다 건너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100년간의 전국시대 내전으로 단련된 정예 병력, 거기다가 조총,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신무기, 조총으로까지 무장을 했어요. 이 조총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전해준 겁니다. 15, 16세기가 세계사적으로는 신항로 개척, 대항해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심으로 유럽인들이 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했거든. 근데 불행했던 건 이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에 먼저 갔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은 한창 전국시대로 전쟁 중이었던 거야. 당연히 일본이 전쟁 중이니까 포르투갈 애들이 뭘 팔아먹으려고 그럴까? 무기를 팔아먹겠죠. 그때 팔아먹은 무기가 조총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20만 명 조총으로 무장을 해서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연히 어디로 상륙을 할까요? 가장 가까운 경상도, 부산으로 상륙을 하겠죠. 전쟁 초반에는 조선은 정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조선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초반에 이 경상도에서 두 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대표적 전투. 부산. 이 일본군 상륙의 거점이었던 부산에서 이제 부산진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이때 부산진을 지켰던 게 정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발이 지키는 부산으로 쳐들어온 일본과 전투가 벌어져요. 이게 부산진 전투인데, 이때 부산이 단 4시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산을 무너뜨린 일본은 그 옆에 동래성으로 가게 돼요. 당시 동래성을 지키던 지휘관은 송상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송상현. 동래부사 송상현. 이 동래성도 반나절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산진 전투, 동래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일본은 경상도를 장악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일본이 여러분들 기본 전략이 뭐 있냐? 잠깐 여기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부산과 동래성을 무너뜨린 일본, 경상도를 장악한 일본은 어디로 오느냐? 전라도로 갔을까요? 강원도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그 100년간의 전국시대 동안에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아무리 작은 지방의 영주, 다이묘라 할지라도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는 도망치지 않는다. 할복을 하면 할복을 하지. 그냥 근거지가 뚫리면 항복을 하거나 할복을 하거나 게임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의 왕만 잡으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 왕이 어디 있죠? 수도인 한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최단 시간 내에 한양에 가서, 한성에 가서 왕인 선조만 잡으면 게임은 끝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도망친다라는 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진 전투와 동래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경상도를 장악한 일본군은 최단 시간 내에 한양으로 가기 위해 강원도나 전라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단 뜁니다. 자, 이 경상도에서 최단 시간 내에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거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충주예요. 그래서 조선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전쟁 난 지 14일만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군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충주를 지키려는 조선군, 충주를 뚫으려는 일본군 간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충주에서 벌어진 탄금대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은 자신들이 꺼낼 수 있는 베스트 카드를 꺼내요. 그 베스트 카드는 바로 신립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 조선에서 유명한 사람은 신립이에요. 이 신립은 원래 어디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냐? 이 북방지방, 이 함경도, 사군육진, 이 북방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던 사람이야? 여진족이랑 싸우는 사람이야. 그 유목민족인 여진족을 기마병을 가지고 때려잡고 다니던 조선군 최고의 기마병 지휘관, 기병 지휘관이 신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립은 이 북방에서 자신이 양성한 정예 기병을 데리고 이 한양으로 급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건 신립에게 조선 조정이 내어준 군사는 훈련이라고 받아본 적도 없는 어중이 떠중이 농민 8,000명이었어요. 이 8,000명을 주고서 이제 신립에게 일본군을 막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조선도 사실 신립이 바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신립에게 바란 건 시간만 좀 끌어줘. 너가 충주에서 좀만 시간을 끌어주면 우리도 빨리 후방을 정리하고 좀 군대를 모아볼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립은 자신의 북방에서 데리고 온 직속 기마병 한 2,000명 정도와 이 어중이 떠중이 농민 8,000명을 데리고 충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신립은 시간을 끌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탄금대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나요. 신립과 조선군은 전멸해버립니다. 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사실 조선이 이 충주에서 믿고 있는 건 자연이었어요. 이 충주에 이 조령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 하늘을 나는 새도 쉬어가야 하는 곳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도로 높고 험준한 산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험준한 산맥을 근거지로 버티면 일본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곳을 뚫지 못할 거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 조령산맥을 보고 이거 어떻게 뚫지? 했는데 조령산맥에 정말 아무도 없는 거야. 조선군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조령산맥을 넘을 동안 단 한 명의 조선군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령산맥을 넘었더니 앞에 있는 야트막한 평지에 그 평지가 탄금대야. 이 탄금대에 조선군이 모여 있는 거예요. 탄금대가 일종의 언덕이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평지 같은 언덕. 이 탄금대 뒤로는 강이 흘러. 그러니까 뒤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배수진이라고 하는 거야. 등 뒤에 등 배에 물수. 물을 두고 진을 친다. 배수진. 뒤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군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립은 왜 험준한 조령산맥이 아니라 등 뒤에 강이 흐르는 평지 탄금대에 진을 쳤느냐?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립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을 한 거야. 왜냐면 신립이 지금 조선 정부로부터 받은 어중이 떠중이 농민 8,000명. 이 8,000명을 믿을 수 있을까, 신립이? 못 믿는 거예요. 싸워본 적도 없단 말이야. 신립이 믿고 의지했던 건 자신이 북방에서 데리고 온 자기의 직속 기마병이야. 근데 한내게 진을 치면은 그 기마병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연 농민들이 이 산맥에서 일본군을 막 싸우라고 하면 싸울까? 싸워야 의미가 있는 거야, 산맥도. 근데 농민들은 싸워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군이 빵 하고 총이를 한 발 쏘면은 으아 나 무서워 이러고 막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령산맥에 의지했다가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도망칠 수 없는 환경으로 밀어 넣어야겠다. 이래가지고 탄금대에 진을 친 거야. 앞에는 일본군, 뒤에는 강. 도망칠 곳이 없는 거야. 이러면 농민들도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농민들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내가 기마병으로 일본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게 신립의 계략이었는데, 합리적인 선택은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이 당시에 탄금대 전투가 있기 전에 비가 엄청 와요. 그래서 탄금대가 완전 거의 진흙 갯벌처럼 변해버려. 그래서 기마병이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마병은 일본의 정예 조총병들에 의해서 전멸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조선군이 패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충주 지나서 일본군이 한양에 올 때까지 더 이상 방어할 만한 군대가 당장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충주에서 신립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인 선조는 피난을 결심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당황하죠. 왕이 도망을 쳐? 자, 그리고 이제 선조는 도망을 가게 돼요. 한양을 버리고. 한양이 일본에게 뺏깁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 단 20일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빨리 온 거죠. 그리고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는 그날 17살 고등학교 1학년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정철이 참 억울하겠죠. 광해군 세자 책봉하자고 했다가 자기 날라갔는데.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하고 한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옛 고려의 수도 개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본군이 따라와요. 개성도 버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일본군이 따라오니까 또 도망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최북단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의주까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간 거는 실제 선조는 명나라로 도망을 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받아준다고도 하지 않고 조선의 서인, 남인, 북인 모두가 반대하니까 못 간 거야. 자, 선조는 한양, 개성, 평양까지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은 후방인 의주에 있으면서 17살 난 세자 광해군을 전방으로 보내서 의병도 모으고 군대를 지휘하게 시켜요. 그게 분조예요. 분리된 조정.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지금 선조가 의주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일본군이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거야? 평양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일본군 입장에선 조금만 더 가면 의주까지 조금만 더 가서 왕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평양에 있는 일본군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애초에 일본 육군은 무기나 식량을 거의 들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빨리 왕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왕이 도망가고 생각 못한 거지. 왕만 잡으면 돼. 이래가지고 속도가 생명이다. 이래서 보급품을 최소한만 챙긴 거야. 그래서 이 한양, 진화, 개성, 평양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일본 육군이 더 이상 식량과 무기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일본군은 그 육군이 쓸 식량과 무기를 누구에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었냐? 수군에게 보급을 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육군은 최단 시간 내에 뛰어서 왕만 잡아. 그 동안 육군에게 필요한 무기랑 식량은 우리 수군이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해줄게. 요거였어요. 바다를 통해서. 육군은 최단 시간 내에 왕만 잡아. 필요한 물품은 우리 수군이 바다를 통해서 보급해줄게. 이게 바로 수륙 병진 작전이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육군이 기다려도 바다에서 보급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보급 왜 안 와? 했더니 이제 말하죠. 바다에다 가라앉았어. 누구? 이순신. 남해 앞바다에다 수장시켜버린 거죠. 운송장 조회가 안 되는 거야. 이순신의 활약입니다. 이래서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이순신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바다에서 일본군의 보급을 막지 않았다면 이 보급을 받은 수군에게 보급을 받은 육군이 그대로 의주 뚫고서 전쟁은 끝났을 겁니다. 이순신은 싸울 때마다 이겨요. 옥포해전, 사천해전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일본 수군이 육군에게 줄 보급품을 다 가라앉혀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일본도 칼을 갈아요. 그래서 일본 수군 올스타 팀을 만듭니다. 와키자카 야수하루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본 수군 올스타 팀이 만들어지고 조선 수군을 뚫기 위해 정면 승부를 벌여.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화 한산 용의 부활의 배경이 되는 한산도 대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박해일 씨가 이순신을, 변희환 씨가 와키자카 야수하루를 맡았죠. 여기서 조선군은 학이 날개를 피듯이 일본군을 딱 쌈싸먹기로 해서 일본 수군을 괴멸시켜버립니다. 이런 큰 승리의 의미는 뭐냐? 이제 남해바다, 이 남해안의 제해권은 다 조선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 대첩에서 이제 일본이 패배한 이후에 일본 수군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조선 수군 만나면 싸우지 말고 도망쳐라. 도망치라는 게 명령이었어요. 이제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일본은 바다를 통해서는 육군에게 필요한 무기와 식량을 보급할 수 없다.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된 거죠. 그 말은 수륙 병진 작전 역시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남해 앞바다를 장악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전라도 역시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다를 통한 보급이 이순신으로 인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죠? 네, 육지를 통해서라도 이 평양까지 무기랑 식량을 공급을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육지를 통한 보급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 일본군의 보급로를 약탈하는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병들이 무서운 게 이거야. 의병은 당연히 여러분 전투력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향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지형지물에 익숙하잖아.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이 이제 뭐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문부 이런 사람들인데, 당시 이런 양반 출신의 의병장들 대부분 다 북인이었어요.
북인이 많았습니다. 100% 북인은 아니지만 북인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조 활동을 하던 광해군과 북인이 가까워지고 나중에 광해군 정권의 지지자가 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승려들도 의병을 일으킵니다. 조선이 그렇게 불교를 괴롭혔지만 의병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이렇게 바다에서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시간을 끌어줄 동안 드디어 관군도 정신을 차리고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때쯤 되면은 전쟁이 묘하게 흘러가요. 일본 입장에서는 바다를 통한 보급도 안 돼. 육지를 통한 보급은 의병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죠? 보급에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자. 조선 땅에서 우리가 식량을 자체 생산하면 그러면 훨씬 더 문제가 수월해진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식량을 자체 생산할 거면 어디를 장악해야 될까? 그지? 일본이 전쟁 초반 빠르게 한양으로 오기 위해 내버려둔 조선 최고의 곡창지대가 있죠. 어디? 바로 전라도. 이 전라도를 이제 차지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전쟁의 항방은 전라도를 지키냐 빼앗기느냐가 된 겁니다. 만약 조선 입장에선 전라도를 빼앗기면 그 전라도가 일본 손에 들어가면 일본은 전라도에서 식량을 자체 생산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보급을 받은 일본이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은 전라도를 지키기 위해 일본은 전라도를 뚫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당시 이제 일본이 자신의 근거지였던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 진주입니다. 진주. 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주,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본과 조선군의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진주 대첩이에요. 당시 이 진주성을 지키던 화령관 진주 목사는 김시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주 목사 김시민이 거느리고 있는 조선군의 규모는 대략 3,000명 정도였고 이 진주성을 뚫기 위해 오는 일본군의 숫자는 3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일본군이 온 겁니다. 그래서 김시민과 진주성의 병사들은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무려 10일간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10일간의 혈투 끝에 진주성은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해요. 전라도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안타까운 건 김시민은 전쟁 마지막 10일 날 일본군의 총을 맞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죽었고 전투는 이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을 불태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러 옵니다. 이건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치명적인 외교 실수예요. 애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면가도를 내세웠잖아.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싸울 수밖에 없다면 명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일본군이 자신의 영토로 들어오기 전에 남의 나라인 조선에 있을 때 일본군을 물리치는 게 이득인 거야.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군대를 보낸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되게 다행스러운 거야. 만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들처럼 국제관계와 외교의 달인이었다면 당연히 본인이 속마음이 명나라를 정벌하겠다고 해도 그걸 숨기겠죠. 우린 조선만 차지하고 끝낼게요. 명나라에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이래서 명나라가 우리에게 만약에 지원을 안 보냈어 봐요. 그럼 참 큰일인 거죠, 여러분들. 외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명나라가 드디어 지원군을 보내고 조선과 명나라는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네, 여기 일본군이 차지하고 있는 최전방 평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실 평양에 있던 일본군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순신에 의해서 보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우와 배고파 이순신 저주할 거야 이러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군이 생각보다 쉽게 평양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군이 자뻑에 빠진 거예요. 야, 일본 별거 아니네. 너네 이거 별것도 아닌 일본군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야, 한 방에 끝내자. 우리 형아들이 끝내줄게. 바로 이 평양을 되찾은 여세를 몰아서 개성 찍고 한성까지 가자!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게도 호응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성 찍고 한양 갈 거니까 너희 조선도 그나마 지금 멀쩡한 게 전라도지 그 전라도에 권율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 권율 보고 군대 끌고 한성 근처에 대기하고 있으라 그래. 그리고 우리 명나라가 한성을 칠 때 너희도 호응해. 이래서 권율이 한 2,500명 정도의 군대를 끌고서 이 한성 근처에 한 성에 들어가게 돼요.
그 성은 바로 행주산성이라는 곳입니다. 행주산성. 그리고 이제 명나라 왕아들이 내려오면 내가 호응해야지 하고 기다렸던 거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명나라 애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형 온다더니 왜 안 와? 했더니 명나라가 말하죠. 미안해. 평양 먹고 너무 급발진했나 봐. 개성에서 우리 졌어. 우리 못 내려가. 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은 이제 행주산성에 있는 조선군을 너네 뭐하니? 이러고 포위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행주산성에 갇힌 권율과 그를 포위하는 일본군 간의 승부가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여기서 권율의 2,500명의 조선군은 대략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행주대첩에서 패배한 일본이 결국 더 이상 한양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 이래서 행주대첩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나서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양을 탈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게 행주대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 그러면 이순신이 남의 앞바다를 장악을 하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린 한산대첩, 그리고 김시민이 전라도를 지킬 수 있었던 진주대첩, 그리고 권율이 한양을 되찾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던 행주대첩, 이렇게 세 개를 우리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꼽는 거예요. 그리고 김시민이 진주대첩에서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관군들만의 힘이 아닙니다. 의병과 연합을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명나라의 지원, 이 부분을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조명연합군이 맨 먼저 어디를 평양을 쳐들어가서 평양성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급발진해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어디 근처에서 개성 근처에서 방심하다가 크게 당하게 돼요. 명나라 군대가. 이게 바로 벽제간 전투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이 평양에서 승리하고 평양을 되찾은 이후에 명나라가 급발진해서 개성으로 가다가 개성 근처에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일본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명나라 내려올 것만 기다리고 있던 행주산성에 있던 권율의 조선군만 위기에 빠졌는데 오히려 여기서 조선군이 승리하게 되고 한양을 되찾게 됩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해요. 일본이 휴전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명나라에게요. 참 전진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명나라와 일본 간의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이게 휴전기예요. 정말 쉽니다. 근데 이 명나라와 일본 간의 휴전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렬돼요. 왜냐면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일본이 이때 이 휴전기 때 요구했던 조건이 여기 나오죠. 조선의 사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일본에게 달라. 조선의 왕자랑 대신은 일본에 볼모로 보내라. 그리고 조선의 중심이 일본에 영원한 항복을 서약을 해라. 그리고 또 뭐도 얘기했냐면 명나라 황제의 딸, 명나라 공주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보내라.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얘들아. 뭐 대단한 이야기죠. 여기를 걸려내는데 이 휴전기 동안 조선도 놀고만 있던 거 아니야. 조선도 나름 이때는 일본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힘을 기릅니다. 그 결과 나오게 되는 게 훈련도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조선이 전쟁 중에 뼈저리게 느낀 건 일본군과 조선군 간의 수준,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일본은 전문 직업군인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조선도 그런 일본군을 상대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우리도 어중이 떠중이 농민병이 아니라 정말 정예 직업군인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조선도 전문 직업군인을 기르게 돼요. 그 직업군인을 크게 세 종류를 기릅니다. 우선 살수, 칼을 쓰는 살수. 일본이 사무라이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전방에서 그 사무라이들을 상대로 근접전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살수. 그리고 활로 그들을 원거리에서 요격하는 사수. 그리고 일본의 신무기를 조선도 받아들입니다. 총을 쏘는 포수. 이렇게 포수, 사수, 살수. 이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진 직업군인 부대를 만들게 돼요. 이 포수, 사수, 살수를 수가 3개라 그래가지고 삼수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삼수병, 직업군인 삼수병, 직업군인인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이루어진 전문 직업군인 부대를 훈련도감이라 그래요. 훈련도감. 나중에 이 훈련도감은 다른 부대도 여러 개 생겨요. 전쟁 이후에. 미리 알려드릴게요. 훈련도감 말고도 조선은 직업군인 부대를 4개 더 설치합니다. 어영청, 총용청, 그리고 수어청, 금위영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생기게 돼서 총 훈련도감 포함 5개의 부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5군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먼저 만들어진 거는 이 훈련도감이었고 그 이후에 점차 하나씩 추가돼서 나중에 금이형까지 만들어지면서 5군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중앙직업군인 삼수병으로 이루어진 훈련도감이에요. 외란 휴전기 동안 설치된 겁니다. 다만 모든 군대를 직업군인으로 유지하기엔 조선이 돈이 없잖아. 그래서 중앙군은 직업군인인 훈련도감으로 만들지만 지방군은 여전히 의무병제를 유지합니다. 단 이젠 예외 없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양반이라고 뭐 빼주고 노비들 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양반부터 노비까지 싹 다 끌어오는 게 소고법, 소고군이에요. 소고법, 다른 말로는 소고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이 예비군이에요. 다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일본군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정유재란입니다. 잠깐의 휴전기가 끝나고 1997년에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때는 일본도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요. 그전에는 명나라 가자 이랬다면 이제는 조선이라도 확실하게 먹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쌤, 일본이 바다 이제 못 건너오잖아요. 이순신님이 계신데 그 이순신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 중에 이 이순신의 수군은 백전백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망상에 빠져. 우리 수군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수군만의 힘으로도 이 경상도 부산 지역의 진을 친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순신에게 수군 단독으로 출정해서 이 경상도 부산에 있는 일본군을 무찔러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육군이 호응을 해줘야 가능하단 말이야. 이순신이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조가 빠개 친 거야. 근데 마침 이순신 밑에 있던 원균은 자신이 이제 수군의 지휘관이 되고 싶어서 이순신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수군만의 힘으로 부산에 가서 일본군을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백의종군 시켜버리고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균은 무리하게 부산으로 가다가 결국 이순신이 전쟁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들여서 양성했던 150척 정도의 판옥선을 단 한 번의 싸움에서 다 괴멸시켜버려. 이게 조선 수군 최대의 굴욕.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조선 수군 최초의 유일한 패배. 칠전양해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선 수군은 단 12척의 배를 제외하고는 괴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실을 깨달은 선조는 뒤늦게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복귀시킵니다. 그 이순신에게 주어진 배는 딱 12척. 오죽하면 선조도 그냥 수군 폐지하고 육군으로 통합하자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이순신이 유명한 말을 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순신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 정유재란으로 쳐들어오는 일본 수군 330척의 배를 맞닥뜨리게 되고 여기서 이겨요. 이게 정유재란 초기 정말 기적적인 승리. 이순신의 명량대첩입니다. 영화 나왔죠, 명량. 이 명량대첩은 이 정유재란 때 휴전협상이 깨지고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온 이 휴전회담 이후 정유재란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명량대첩. 여기서 12척의 배로 일본군 330척의 배를 막아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일본이 생각하는 것만큼 조선이 쉽게 뚫리지 않아요. 조선도 나름 준비를 많이 했잖아, 얘들아. 훈련도감이니 소고군이니. 그래서 전쟁은 지지부진 이어지게 되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일본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유재란 동안에 피해가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조선만 차지하겠다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면서 이 정유재란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자, 도공, 유학자 등을 납치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뽕을 뽑자 이래가지고 조선의 기술자 그리고 도자기 만드는 도공, 전문 유학자들을 마구마구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우리에게 계기를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 이래서 이때가 정말 민간인 학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조선인을 몇 명 죽였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공을 측정받잖아. 그 과정에서 귀랑 코를 잘라가요. 왜냐면 머리는 너무 이게 부피가 크니까 이제 귀랑 코를 잘라가지고 그 숫자대로 공을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귀무덤, 코무덤 이런 게 나옵니다. 귀랑 코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막 귀랑 코가 잘려나가서 엄청 많구만. 진짜 정유재란이 굉장히 끔찍했던 전쟁이에요. 아무튼 도요토미가 죽고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일본군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이순신 장군님이 다시 한번 나서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순신 장군님의 최후의 전투. 이번에 영화로 나오죠. 노량 죽음의 바다. 이번에 김윤식 씨가 이순신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노량해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일본군을 상대로 정말 큰 승리를 거두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일본군의 흉탄에 의해서 결국 전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휴전회담 전에 있었던 스토리 그리고 휴전회담이 결렬된 이후 정유재란 때 있었던 스토리 특히 정유재란은 명량과 노량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 뒤에도 선생님이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임진왜란의 결과 및 영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우선 임진왜란으로 이제 명나라, 조선, 일본, 여진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살펴볼 건데 우선 전쟁의 무대가 된 조선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우선 정치와 경제 나눠볼 건데 정치적으로는 이 7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어느 곳이 급속도로 성장하냐? 비변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옛날처럼 육조가 논의하고 그거를 의정부가 다시 받아들이고 그걸 왕에게 전달하고 하는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할 만한 그 시간이 없는 거야. 속도가 생명이다. 모든 대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실행까지 다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나라의 모든 대신들이 비변사에 모여서 나라 일을 논의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7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라의 모든 정치적 결정이 비변사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비변사는 최고의 정치기구로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제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나라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은 비변사가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건 의정부와 육조는 그 기능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변사는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최초의 임시 군사기구로 설치되었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정식 군사기구로 업글되고 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 정치기구로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도감, 소고군 만들어지고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토지가 황폐화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사람이 죽고 토지만 황폐화된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국가의 공문서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인구를 기록해 놓은 인구대장, 호적도 다 소실되고요. 누가 땅을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토지문서, 토지대장인 양안도 소실돼 버려요. 자, 인구를 기록해 놓은 인구대장인 호적과 토지를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인 양안이 소실되었다라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까요? 그죠? 뭘 거둘 수가 없다?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게 되고 국가 재정이 씨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돈은 필요하잖아. 전쟁 복구를 할 거면. 그래서 주번 조정에서 급한 대로 일단 돈을 얻기 위해 내세우는 정책이 납속책이에요. 납속책이라는 건 곡식, 돈을 받고 신분과 관직을 파는 거예요. 국가가. 이 납속책의 대표적인 게 공명첩이라는 겁니다. 공명첩, 공, 비어있다. 무엇이? 명, 이름이 비어있는 첩, 문서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면은 상장을 미리 만들어놔. 뭐 무슨 상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름 칸을 비워놓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내면은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뭐 효행상 이현규 하고 그냥 딱 상을 줘버리는 거야. 이게 공명첩이야. 납속책의 한 종류야. 납속책이 뭐라 그랬죠? 곡식, 돈을 받고 신분과 관직을 파는 거고 그 납속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명첩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얘들아 당장 돈은 구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치? 돈을 주고 관직이랑 신분을 사버리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 말은 양반이 늘어난다는 거고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쟁 중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도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일단 도요토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돼요. 도요토미의 어린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는 데 실패하고 도요토미가 죽은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그리고 정유재한테 특히 많이 도공과 성리학 기술자를 잡아갔잖아요. 그 조선에서 잡아간 도자기 기술자, 성리학자들 때문에 성리학과 도자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과 일본은 한동안 관계가 험악했다가 언제 국교가 재개된다 그랬죠? 네, 광해군 때. 무슨 약조? 기유약조. 그리고 이 기유약조 등을 계기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외교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그걸 우리가 통신사라고 합니다. 조선인 포로를 어떻게 돌려받을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화해주고 일본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주는 게 통신사예요. 통신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외교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통신사 파견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통신사를 가지고 국뽕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문화적인 선진국인 우리 조선이 이 후진국인 일본에게 선진문화 전파해주고, 꼭 그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이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했던 건 잠깐이고요. 냉정하게 그 이후에는 일본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선을 압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통신사들이 막 한탄하는 일기로서 일본이 청나라보다 발전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미 서양과의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던 일본이 조선의 통신사를 무시하는 기록도 있어요. 너희는 세계지도도 하나 없니? 이러고. 이게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정도로 보셔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조선이 열등한 일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실 소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명나라는 전쟁 중에 우리를 도와주다가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이렇게 명나라랑 조선 모두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급성장한 게 누구예요? 만주에 있는 여진족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나라를 만들어요. 후금, 금나라를 계승했다. 이 금이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그 금나라를 계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들도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 때는 광해군 그리고 정묘오란, 병자오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